예비 한국어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 평가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핵심 용어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시험, 좋은 평가 도구가 갖춰야 될 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타당도입니다.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측정하는가. 예를 들면 배운 범위 안에서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면 타당도가 높은 평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배운 범위가 아닌 그 이외에서 문제가 나왔다면 이것은 타당도가 낮은 시험이 되겠죠. 두 번째로 신뢰도입니다. 얼마나 오차 없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하는가. 채점자에 따라서 그 시험의 결과가 점수가 달라진다거나 시험을 보는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짧게 보느냐 길게 보느냐 시험에 따라서 점수 결과가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문항수가 너무 적어서 시험 점수를 제대로 그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거나 이런 것은 믿을 수 없는 결과겠죠. 그래서 신뢰도를 갖추지 못한 평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타당도와 신뢰도 이 두 가지는 주로 평가 도구의 내적인 측면을 반영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의 요건으로는 실용도가 있겠습니다. 실용도는 시험을 보는데 들어가는 비용 또는 시험을 보는 시간 또는 관리하는 인력 이것이 적당한지 경제적인지를 보는 것이 바로 실용도 요건입니다. 네 번째는 진정성인데요. 시험 과제가 실제 언어 사용 상황과 얼마나 유사한가. 다시 말해서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 교실 밖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그 맥락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었는가 것을 보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실용도와 진정성 이 두 개의 요건은 타당도와 신뢰도 이 요건과는 좀 다르게 좀 외적인 실행 조건에 좀 준하는 그런 요건이 되겠습니다. 평가 도구의 요건을 볼 때는 한 가지를 더 언급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역류 효과입니다. 역류 효과는 물이 갔다가 파도가 지나갔다가 다시 치는 반대로 오는 그런 효과를 말합니다. 평가 자체가 실제 교실의 교수 학습 과정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학습자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을 역류 효과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말하기 시험을 볼 거다. 그것을 보는 것으로 공지가 되면 시험을 보기 전에 그 교사는 수업 시간에 짝활동을 하거나 해서 주문하기 연습을 시키겠죠. 그래서 어떤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서 실제 교실의 수업 현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향을 받죠. 그리고 학습자들은 말하기 시험이기 때문에 입으로 주문을 하는 연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학습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가 이런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주고받는 그런 영향 관계에 있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가진 내적 근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3번과 4번의 어떤 실행의 조건은 아니고 어떤 교육적인 파급적인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좀 다르게 요건을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요건들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타당도는 또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내용, 구인, 기준, 준거. 네, 내용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고 있는 그 영역의 목표, 이것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배운 범위 안에서 잘 내용이 추출이 됐는가. 자, 이런 부분이 내용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인 타당도인데요. 언어 능력에 대한 이론적 틀, 구조를 시험 도구가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는가.
평가 목적을 평가 방법 문항이 충분히 담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말하기 시험을 이제 보고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읽기 문제만 있다거나 쓰기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뭐 1, 2, 3, 4 고르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구인 타당도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 문항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준, 준거, 타당도인데요. 타당도에서 좀 1번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좀 2번이라면 3번은 조금 더 부차적인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 동시 타당도는 지금 보는 이 실시하는 시험이 실제 기존의 그 시험 결과와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실시하는 그 시험의 결과와 기존의 시험 결과가 일치한다면 지금 보고 있는 그 시험 도구는 좀 믿을만하고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측 타당도는 오늘 본 시험의 점수 결과가 과연 1년 후에 이 학업 능력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학습자가 토픽 상급으로 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그 학습자가 대학교 과정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를 1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같이 견주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타당도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신뢰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는 크게 채점자 신뢰도, 검사 신뢰도 뭐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채점자에 따른 신뢰도는 채점자 한 명이 시험을 계속해 채점하다 보면 점수 결과가 일관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채점자가 어떤 항목을 계속 채점을 합니다. 하다 보면 처음에는 엄격히 채점을 하다가 뒤로 갈수록 피곤하거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채점이 좀 부정확하게 되는, 정확하지 않은,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채점자 간 신뢰도는 여러 채점자가 한 사람의 그 시험을 평가했을 때 점수가 일치하는가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채점자에 대한 신뢰도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검사 신뢰도 측정법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할 때 한 번 시험 본 거를 하루 있다가 한 번 더 본다거나 그래서 오늘 본 시험 결과와 그리고 하루 이후에 본 시험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일치하면 신뢰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동형검사법이라고 해서 난이도와 형태가 같은 두 가지 시험을 만들어서 비교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을 볼 때 A 유형과 B 유형으로 나눠서 시험 보죠. 그러면 A 유형으로 시험 본 사람들의 그 시험 결과와 B로 봤을 때의 시험 결과가 유사해야지 잘 나누어진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반분법이라고 하면 시험 문제가 50문제라면 홀수 문제 또는 짝수 문제로 반반 나누어서 홀수 문제의 그 신뢰도, 점수 결과와 그리고 짝수 문제를 풀었을 때 점수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분법입니다. 아니면 1번부터 25번까지 풀고 그리고 26번부터 50번까지 이렇게 반을 나눌 수도 있겠죠. 아니면 무작위로 25개씩 나누어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타당도와 신뢰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입니다. 타당한 시험 문제가 되려면 신뢰도를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만 신뢰도가 있다고 해서 항상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세 가지의 그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타당도가 낮고 신뢰도가 낮은 경우. 자, 이런 경우는
화살이 사방으로 흩어진 것과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 모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모두 여러 군데 이렇게 화살이 가 있다면 이것은 타당도도 없고 신뢰도도 없는 경우죠. 자, 그런데 화살이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많은 그 화살을 쏜 사람들이 어떤 한 곳에 모두 화살을 쏘았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을지 모르지만 정답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그 선택지가 있는데 4번이 답인데 모두 1번만 답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타당도가 낮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타당도가 높고 신뢰도가 높은 문제는 화살이 그 정답에 모두 맞춰져 있는 경우, 모두 이상적인 평가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당도가 높으려면 신뢰도도 높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한 곳에 몰려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은 아니죠. 자, 타당도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의 유형, 그 시험의 유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나누는 것은 목적과 시기에 따라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 시험을 보는가? 자, 그래서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먼저 배치평가, 진단평가입니다. 배치평가와 진단평가는 시기로 볼 때는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평가가 됩니다. 목적은 배치평가는 말 그대로 반을 배정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봅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아야 1급으로 할지, 2급으로 할지, 3급으로 할지 그 숙련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치를 위한 평가, 배치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진단평가는요, 이제 반배정이 됐어요. 그럼 반배정이 끝나고 나서 자, 이제 이 학습자들이 어느 부분에 취약한지, 어느 부분을 잘하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개인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문법을 좀 잘하는지,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는지, 읽기를 잘하는지 이런 것을 학생별 개인차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모두 수업 전에 이루어지죠. 자, 2번째는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형성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 중에 학습자가 무엇을 어려워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그거에 맞춰서 이제 교사의 교수법을 좀 바꾸는, 조정하기 위한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공부한 것 중에 단어의 쪽지 시험을 보겠다 해서 일주일마다 보는 시험, 이런 것이 형성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에 어디가 취약한지, 뭐 일주일마다 쪽지 시험으로 문법 시험을 볼 수도 있겠죠. 배운 내용을 가지고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틀리는지 이런 부분을 보아서 그거를 취합해서 교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고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째는 성취도 평가입니다. 자, 목적은 그동안 배웠던 것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가, 그런 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죠. 다른 말로는 총괄평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을 모두 합쳐서 평가한다 라고 해서 총괄이란 말을 하죠. 자, 일정 기간 교육을 마친 후에 교육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이제 그 다음 등급으로 올라가야 될지 이런 걸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이 되겠죠. 뭐 기말고사 또는 중간시험 이런 것들이 그 성취도 평가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일제 수업이 끝나고 난 후에 이루어지죠. 자, 이렇게 목적과 시기에 따라 평가를 나눠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숙달도 평가가 있습니다. 숙달도 평가? 이 평가는 특정 교육과정,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과는 상관없이 학습자가 기본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우리가 알고 있는 토픽 시험이죠. 외국인들이 자신의 그 언어 능력,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그런 토픽이란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그 기관마다 뭐 한 달 동안,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기 위한 그런 평가가 바로 숙달도 평가입니다. 자, 이런 평가 유형 중에는 그 주관식 평가가 있는데요. 고르기 평가가 아니라 객관식 평가가 아닌 주관식 평가를 어떻게 채점하느냐. 보통 이런 주관식 평가는 쓰기 채점에 들어가는, 쓰기 채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채점 방식,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체적 채점, 그리고 분석적 채점이라고 해서 쓰기 평가를 할 때, 또는 말하기 평가를 할 때도 이런 총체적인 채점 평가를 도입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인상을 토대로 하나의 단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사람은 초급이다, A, 중급이다, B,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급의 어휘와 고급의 문법, 고급의 기술을 사용했다 라고 해서 뭐 C, 이렇게 해서 등급을 나눌 수가 있겠죠. 채점 시간이 매우 빠릅니다. 한번 인상적인 평가가 되겠죠. 대부분 이 정도면 초급이야, 뭐 중급이야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근데 단점을 보자면 구체적인 피드백이 어렵습니다.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중급이 아니고 초급으로 평가했는지, 이런 것은 좀 채점자의 어떤 주관이 많이 끼어들기 때문에 총체적인 평가는 시간이 빨리 걸리지만,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지만 좀 이런 주관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분석적인 채점 방식은 어휘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유창하게 말하고 있는지, 그 과제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채점을 하는 이런 경우는 구체적인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너는 이런 이 학습자는 어떤 어휘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학습자는 어떤 문법을 잘못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쪼개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누가 평가하더라도 좀 유사한 결과가 나오죠. 근데 단점은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말하기 평가나 쓰기 평가는 녹음한 내용을 듣고 그거를 세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글쓰기를 채점할 때도 하나하나 명확하게 채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점. 그래서 이 주관식 평가, 수행평가, 말하기나 또는 쓰기 평가의 방식을,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항 분석 지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적이 있는 내용이라서 추가합니다. 자, 여기 먼저 문항 난이도가 있는데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쉬운지를 보는 그런 지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응시자 중에 정답을 맞히는 비율, 수치가 높을수록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거나 그러지 않고 중간에 0.5 안팎 지수를 보이는 것이 좀 이상적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문항 변별도는 상위권의 학습자와 하위권의 학습자를 구별해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능력이 좀 좋은 그런 학습자는 맞출 수 있고, 그리고 한국어 능력이 좀 약한 학습자는 틀려야 되는, 변별이 될 수 있는 문항이 잘 들어가 있는가 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0.3 정도 되면 상위권이 맞히고 하위권이 틀리는 좋은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0.3 지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답의 유인력, 매력적인 오답이 하위권 수험생을 적절히 유인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1, 2, 3, 4 선택 항목이 있다면 틀리는 그 오답도,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를 때 맞지 않는 3개의 선택지 문장조차도 매력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답할 수 있게 끌어오는 그런 유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보기만 해도 틀린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선택 항목은 좋은 선택 항목이 아닙니다.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국어 평가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무리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어 말하기 시험에서 어휘, 문법, 발음, 유창성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으로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서 채점하는 방식, 그리고 그 방식의 장점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체적 채점과 분석적 채점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보세요.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네, 답을 찾으셨나요? 네, 답은 3번 분석적 채점이 되겠습니다. 채점자 간 신뢰도를 높이고 세부 피드백이 강하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영역별로 세분화하는 것이 바로 분석적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시간은 오래 걸리는 단점은 있지만 피드백을 잘할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총체적 채점 1번. 채점 시간이 절약되죠. 그렇지만 지금 이 질문은 총체적 채점이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총체적 채점으로 학습자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분석적 채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적 채점에 별도의 채점 기준표가 필요 없다. 필요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실용적이다? 아니죠. 그래서 기준표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일차 한국어 평가론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된 용어들, 구성 요건, 그리고 그 평가의 유형, 목적과 시기별로 나눠지는 평가 유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타당, 신뢰도,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그 시기에 따라서 나눠지는 이런 성취도 평가, 진단 평가, 그리고 그 주관식 평가의 종류. 자, 이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블로그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기출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